프리미어리그 1라운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개막전에서 승점을 따지 못한 유일한 빅6는 맨유가 됐습니다. 네, 아예 그냥 패배를 했죠. 예, 그리고 리버풀도 풀럼과의 경기에서 어려웠어요. 그래도 승점 1점을 따내긴 했는데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풀럼이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과는 별개로 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다 보니까 사실 냉정하게 1라운드 경기 승점 1점을 따냈다기보다는 승점 2점을 드랍했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어쨌든 승격팀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리버풀이 좀 이기는 것을 당연히 좀 그렸을 것이고 근데 승점 1점에 머물렀다는 점 그런 부분이 좀 찜찜한 결말이 아닐 수가 없겠죠. 예. 일단 1라운드는 리버풀이 승리를 실패를 했고 풀럼은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특히 이제 1라운드에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했던 물론 이제 그 다음날 또 혼란이 멀티골이 나오면서 그쵸. 예. 결국 모든 스포트라이트로 혼란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그 이전에 뭐 챔피언십 레반도프스키라고 불렸던 미트로비치가 드디어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 내용적으로도 득점력으로도 가능성을 보인 경기가 나왔다. 그런 얘기들이 영국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화제가 됐어요. 왜냐면 풀럼이 이제 프리미어리그랑 챔피언십이랑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미트로비치가 40골 넘게 맞아요. 리그에서만 넣었단 네. 말이에요. 그 전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있을 때 미트로비치가 뭐 경기 출전을 꾸준하게 하지도 못한 것도 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3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바로 2골을 리버풀전에 넣었으니까. 그렇죠. 뭐 1819 시즌에는 그래도 뭐 11골인가를 넣긴 했었지만 문제는 스탯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록 그리고 자 기록보다는 정확하게 경기 영향력이 그때로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놓쳤어요. 맞아요. 1819 때로 그냥 몰아치는 흐름들은 있었지 꾸준한 득점력을 이 챔피언십 때만큼 보여주지 못했었거든요. 예. 사실 세르비아 국민들도 되게 긴장하면서 봤을 거예요. 월드컵이 그래요? 있는데 하필 미트로비치가 챔피언십에 있는 해에 월드컵에 열렸으면 야 그래도 미트로비치가 잘 가라고 할 텐데 유독 프리미어리그에 오면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죽수니까. 그러니까 세리비아 월드컵 진출시켰던 그 포르투갈 원정 경기에서도 미트로비치가 골 넣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세르비아 국민들도 프리미어리그 이번에 진짜 돼야 된다. 그래야지 세르비아도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셨을 텐데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미트로비치는 넓게 움직이면서 볼 연계, 운반 등 핵심 역할을 수행했는데 특히 반다이크에게 무려 반다이크에게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하이라이트 장면을 1라운드부터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미트로비치의 그 돌파에서 왜 놀랐냐면은 내 앞에 있는 수비수가 반다이크네. 여기서 드리블 돌파를 생각할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 그렇죠. 근데 그게 미트로비치네. 피케를 얻어내네. 하면서 거기서 좀 놀랐어요. 그렇죠. 마팁의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리버풀은 후방에 아무래도 반다이크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나왔던 상황적인 이점을 미트로비치가 200% 제대로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페널티킥까지 얻어낼 수 있었고요. 마르코 실바 감독도 상당히 전술 준비를 잘했죠. 네. 4-4-2에 가깝게 이제 전술 준비를 했는데 초반에는 정말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리버풀 선수들에게 1대1로 달라붙는 형태의 수비를 좀 보여줬고 압박이 풀렸을 때는 4-4의 플랫 시스템으로 돌아와서 특히 선수들이 왼쪽으로 좀 좁게 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왼쪽으로 좁게 서는 거는 리버풀이 이제 오른쪽으로 볼을 좀 보내놓는 경우들이 많죠. 롱패스도 살라 쪽으로 가고 아니면 아놀드도 있고 핸더슨까지 같이 이제 오른쪽에서의 트라이앵글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쪽의 선수들에게 아예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왼쪽으로 좁게 선 거죠. 그래서 오른쪽 공격을 틀어막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그러면 이제 언급을 해야 될 차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풀럼은 생각보다 강했다. 그리고 리버풀은 생각보다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탈곡기로 대상을 3개로 좀 좁힌다는 말 자체는 그렇고 그냥 3개를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탈곡기는 이날 페인으로 지목해만 했던 아놀드죠. 실점 장면에 아놀드가 좀 관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 실점 때 미트로비치의 물론 뭐 사실 알고 있었어도 미리 봤어도 높이에서 상대가 안 되는 선수인 건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미리 좀 보면서 좀 더 대비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장면이 좀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알렉산더 아놀드가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 때 비니시우스를 놓쳐서 실점했던 것도 그랬지만 수비 상황 때 조금 이제 상대 선수를 놓치는 장면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 풀백으로서 알렉산더 아놀드의 약점 중에 하나로 현재로서는 좀 지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한데 일단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답답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살라, 핸더슨, 아놀드가 리버풀의 오른쪽 공격에 참여하는데 풀럼은 이쪽을 조직적으로 잘 틀어막았죠. 살라에 대해서는 왼쪽 풀백 앤서니 로빈슨이 바로 이제 수비를 좀 안토니 로빈슨이 굉장히 해줬고 핸더슨과 아놀드에 대해서도 페레이라나 뭐 바비리드와 같은 선수들이 1대1로 견제를 지속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팔리냐도 역시 수비 커버에 좀 보탬이 되어줬고 핸더슨은 상대가 달라붙어 있으니까 1대1 상황에서 상대를 뚫어내지 못하고 미스가 자주 나왔어요. 아놀드는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는데 킥이나 어떤 패스에 있어서 미스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아놀드도 오른쪽 공격의 어떤 기점 역할을 해주지 못했고 살라도 이제 앤서니 로빈슨이 워낙 1대1로 잘 달라붙으니까 거기에 조금 고립되는 느낌이 분명 저 후반전 초반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풀럼의 조직적인 압박이 저는 잘 먹혔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살라는 저희가 탈곡기로 다루지 않는 이유는 전반전에는 고립이 됐지만 후반전에는
아놀드와 핸도의 지원 없어도 살라는 살라다라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맞아요. 이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고, 개인적으로 이 경기 보면서 좀 놀라웠던 거는 미트로비치랑 안드레스 페이라가 의도적으로 파비뉴 쪽의 동선을 굉장히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핸도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죠. 아놀드도 좋은 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오른쪽 측면으로 공격 나갔을 때는 뒤쪽에 있는 반데이크가 롱패스로 때려주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 선택지에서는 상대가 되게 좀 잘 대비하고 나왔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게 네. 결국 마르코 실바를 칭찬하지 않을 수 맞아요. 없는 이유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포인트에서 공략을 당했던 리버풀의 중원도 탈곡기에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원이 결국 파비뉴는 일단 페레이라나 미트로비치에게 계속 1대1 압박을 받고 있었고, 핸더슨은 팔린이 아니면 저 마비리드한테 계속 1대1로 체킹을 당하고 있었죠. 티아고는 마찬가지로 상대 어떤 해리슨 리드나 케바노에게 1대1 압박을 받으면서 이전 경기들만큼의 어떤 관여들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경기 중에 부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부상 상태가 좀 어떤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티아고가 이 경기 전체적으로 폼도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티아고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고 아니에요. 영향력이 별로 없었죠. 네. 그 와중에 또 부상까지. 아직 검진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영상이 나올 때쯤에는 지금 떴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햄스트링이라서 아마 8월 일정 소화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면 선수들 한 명 한 명의 어떤 상황,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중원의 양상을 봤을 때 플럼이 압박할 때 리버풀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정리해도 무방합니다. 네. 1대1 압박에 계속 좀 고전을 했었고, 또 하나는 플럼이 이제 역습을 할 때 복귀 속도가 늦었죠. 핸더슨은 어쨌든 티아고 파비뉴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거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핸더슨 올라가고 뒤쪽의 자원들은 아래로 물러나 있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볼이 끊기고 역습을 맞으면 중앙 미드필더 간의 간격을 빠르게 좁히려는 시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간격을 빠르게 좁히려면 전체적인 전환 속도가 빨라야 되고, 전환 속도가 빠르려면 리버풀의 중원이 그만큼 기동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거를 정말 잘하는 팀이 리버풀인데 네. 그 팀보다 더 빨랐던 게 풀럼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개막전은. 그리고 요즘 들어선 리버풀이 예전만큼의 중원 기동력을 보여주지 못하죠. 예. 일단 핸더슨도 예전보다는 사실 활동량이나 범위가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선수는 측면 쪽 수비 커버는 잘하지만 막상 수비 앞쪽 공간이나 수비 뒤쪽 공간에 대한 커버는 핸더슨이 그렇게 장기로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편이고, 그걸 잘해줬던 파비뉴도 이날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고, 티아고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중원이 좀 복귀 속도도 늦어지면서 간격을 여러 차례 허용하고 말았는데, 파비뉴는 부진했고 핸더슨은 전반에 별로였다가 후반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려오니까 그나마 나은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고민이 생깁니다. 핸더슨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려와서 나은 모습이면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는 또 누군가가 봐야 그렇죠. 되는데, 하필 이럴 때 이제 기사를 찾아보잖아요. 나비 케이타가 컨디션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얘기들밖에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날 뭐 나비 케이타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네, 그때 질병이었죠. 챔보도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진짜 벤치 뎁스가 좀 굉장히 얇아진 상황인데, 심지어 이 둘이 나온다고 해도 크게 변할까라는 고민이 사실 리버풀 팬 입장에서 들죠. 그렇죠. 그나마 이제 하비 엘리엇이 이제 네, 후반전 맞아요. 교체 출전에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 게 그래도 고무적인데, 어쨌든 중앙 미드필더진은 지금 핸더슨이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나마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도 좋은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쪽 중미의 구멍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요즘은 또 전체적인 중원 뎁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자, 마지막 탈곡기 대상은 피르미누입니다. 맞아요, 피르미누. 네, 풀럼이 4-4-2 시스템으로 라인이 3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리버풀은 최전방에 가짜 9번 피르미누를 넣어서 피르미누가 톱에서 공미처럼 내려올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리버풀의 라인은 순간적으로 3개가 아닌 피르미누가 내려오면서 4개의 라인이 형성이 되거든요. 디아스 살라가 위로 올라가고 피르미누는 미드필더와 공격 사이에 위치하니까 4-4-2 전술처럼 3개 겹으로 이루어진 전술을 상대할 때는 사이사이 공간에서 기능하는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피르미누가 그래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중원의 어떤 보탬이 되어줘야 되는데, 한 전반전 15분부터 20분까지 5분 정도 연계 보여준 거 빼고는 이외에는 존재감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저희가 순서대로 아놀드, 중원, 피르미누 가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비뉴가 안드레스 페레이라랑 그 미트로비치가 압박하다 보니까 안 풀려요. 그쵸. 왜냐면은 미드필더 혼자인데 어떻게 풀어? 그러면은 원래 티아고가 내려와서 여기서 풀어주는데 티아고가 폼이 안 좋네. 탈압박하는 거나 패스, 전진 패스 성공률이 좀 떨어지고, 그럴 때 하나 더 내려와야 되는 게 피르미누거든요. 그쵸. 근데 피르미누가 내려와서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티아고나 파비뉴의 역할을 좀 분배해줬냐?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피르미누까지도 책임이 지금 안 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맞죠. 일단 최전방에서 아예 그 영향력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이 피르미누 쪽으로 중앙 쪽으로 볼을 뚫지 못하고 계속 측면 쪽으로만 공격이 좀 이어졌었어요. 근데 중앙으로 뚫지 못하니까 풀럼은 굉장히 쉽게 리버풀의 패턴을 막을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의 경기 내용은 리버풀이 계속 막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커뮤니티 실드 때는 저는 피르미누가 선발로 나와서 여러 가지 많은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커뮤니티 실드 때 피르미누를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경기 보고서 이러면
뉴네즈 생각보다 빠르게 선발 나올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뮤니티 실드 때도 피르미누 존재감은 좀 아쉬웠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엔 더 나빴어요. 그때는 아 그래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번의 장면은 있었지라는 그리고 생각을 팀이 이겼잖아.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근데 이번 경기는 그때보다도 더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피르미누는 좀 아쉬웠고 결정적으로 이제 풀럼은 피르미누가 이 수비 미드필드 사이 있는 공간에서 아예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하니까 수비하고 미드필드 사이 간격을 풀럼이 90분 동안 정확히는 한 60분 정도 동안 좁혀놓는 게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서 피르미누가 나올 때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풀럼의 수비 전술에 어떠한 파괴도 일으키지 못했는데 누네스가 들어오고 상황이 바뀌었죠. 네. 다윈 누네스는 지속적으로 배후 침투를 가져가서 상대 수비 라인을 그냥 계속 눌러줬고 그리고 누네스가 뒷공간을 자꾸 파고들려고 하니까 풀럼이 수비 라인을 피르미누가 있을 때만큼 올리지 못합니다. 수비 라인이 어떻게든 뒤쪽으로 물러나게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비하고 미드필더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죠. 이쪽을 교체 투입된 밀너랑 하비 엘리엇이 잘 파고들면서 그래도 후반전에는 리버풀이 일단 어느 정도 공격을 좀 풀 수 있었고 결정적으로 누네스는 일단 두 골에 관여되면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렇죠. 한 골도 또 넣기도 했었고 뭐 뉴네즈가 생각보다 훨씬 더 쓸모 있다라는 느낌을 왜 받았냐면은 원래 이 선수가 뭐 진짜 키도 크고 몸도 좋으니까 뚝배기만 기다리는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측면에서 들어오면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런 마무리도 늘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날은 측면으로 풀기보다는 오히려 중앙에서 때려놓고 어느 정도 버티는 선수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뉴네즈가 그 역할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피르미누랑 엄청난 결국에 차이를 만들어냈고 여기에서 득점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이대로면은 생각보다 누네스가 좀 일찍 쓸 수 그러게요. 있겠다. 어쩔 선발로. 수 없을 것 같아. 네, 예. 그런 좀 상황이 됐습니다. 아. 결국 이제 지금 보면은 다 선수층 뎁스에 우려가 되는 포지션에서 세 곡기가 나왔어요. 그나마 뭐 아놀드의 경우는 이제 그 새로 영입한 램지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중원 그리고 공격수 다 뎁스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맞죠. 이제 공격수는 그래도 좋다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마네가 빠지면서 리버풀도 일단 공격진의 어떤 두께나 무게감은 조금 떨어진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중원입니다. 나비 케이타가 질병으로 빠졌고 체인벌린이 부상으로 빠졌는데 일단 둘이 뭐 컨디션이 괜찮다고 해도 전혀 기대가 안 되죠. 맞죠. 그러면 노장 밀너 또 너무 어린 파비오 까르바이오 하비 엘리엇에게 중원의 많은 부분을 이제 기대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지금 주전조도 리버풀이 확고하진 않습니다. 티아고는 부상 리스크가 있고 핸더슨은 폼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파비뉴는 이번 경기만 부진하고 다른 경기 또 잘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선수의 이 자리는 또 백업이 애매해요. 그래서 핸더슨이 그래도 이 자리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핸더슨을 수미의 백업으로 쓴다면 오른쪽 중미 자리에 누구 있을 것이냐. 그러면 중원의 뎁스에 있어서 믿음직스럽지 않은 백업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과연 이대로 리버풀이 중원에 대한 보강 없이 시즌을 풀어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러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지에서도 굉장히 비관적인 예측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몰 스쿼드가 좀 어떻게 보면 클럽의 대표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올 시즌 뭔가 개막전 보니까 이거 보강 진짜 형철이가 말한 대로 중원이랑 공격수 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누네스가 초반에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게 좀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진짜 다행인 거지 그게. 네, 중원에서부터 아놀드의 어떤 상황까지 전체적으로 리버풀이 조금은 걱정스러운 그 초반에 부상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조금 걱정스러운 리버풀의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2라운드 되면은 또 언제 부진했다는 듯 또 안필드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줄 거예요. 일단 팰리스한테 리버풀이 강했는데 과연 이제 2라운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보죠. 네.